결혼식장은 눈이 시리게 화려했지만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하객이라고는 나의 사업상 파트너 몇 명과 그녀의 변호사, 그리고 내 아들이 전부였다. 그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샴페인 잔을 든 채 웅장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텅 빈 공간을 뻘쭘하게 채우고 있었다. 웃음소리도 떠드는 소리도 없었다. 마치 성대한 장례식 같다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단상 위 내 옆에 서 있는 여자를 힐끗 쳐다보았다. 한솔이, 이제 곧 내 아내가 될 사람. 그녀는 값비싼 명품 드레스 대신 단아한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지만 굳게 담은 입술에서는 나이와 어울리지 않는 단호함이 느껴졌다. 나와는 20살도 더 차이가 나는 딸이라 해도 믿을 여자였다.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55의 박진화, 얼마 전까지 시댁에서 구박만 받던 29의 한설이,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기괴한 조합이었다. 주례사가 길게 이어지는 동안 내 생각은 1년 전의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던가? 어떻게 내 메마른 인생에 이토록 낯선 여자가 깊숙이 들어오게 된 걸까? 내 이름은 박진우. 나이는 55.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사업가, 자수성가한 총수라고 부른다. 작은 트럭 한 대로 시작한 물류회사를 지금은 업계에서 무시 못할 규모로 키워냈으니 틀린 말은 아니다. 나는 강남의 가장 높은 주상복합 건물 펜트하우스에 살고 최고급 세단을 타고 수십억짜리 회원권으로 골프를 친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나의 삶은 거대한 껍데기나 마찬가지였다. 10년 전, 아내는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아내와의 관계가 뜨거웠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부재는 집안의 마지막 온기마저 앗아갔다. 그 후로 나의 집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비싼 가구와 가전제품이 놓인 거대한 쇼룸이 되었다. 매일 아침 6시, 나는 칼같이 잠에서 깬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펼쳐지지만 그 풍경은 내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한다. 입주 도우미가 차려놓은 영양은 완벽하지만 맛은 없는 아침을 먹고 회사로 향한다. 회사에서 나는 박 대표라는 이름의 기계가 된다. 수많은 서류에 사인을 하고 의미 없는 회의를 주재하고 효율과 이익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내게는 아들이 하나 있다. 유일한 핏줄이지만 우리는 1년에 제대로 된 대화를 10번도 나누지 않는다. 아들은 나를 아버지가 아니라 회장님이라고 부른다. 녀석에게 나는 물려받아야 할 회사의 소유주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가끔 걸려오는 전화는 언제나 돈 문제거나 회사 지분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그 아이의 눈에서 단 한 번도 내 대한 애정이나 존경을 읽어본 적이 없다. 저녁이 되면 나는 텅 빈 집으로 돌아온다. 저녁 식사도 물론 혼자다. TV를 켜놓지만 무엇을 보는지 알지 못한다. 위스키를 한 잔 따라 마시며 창밖의 야경을 본다. 수많은 불빛들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싸우고 웃고 울고 있겠지만 그 어느 것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마치 유령 같았다. 돈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유령.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누군가를 위해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내 감정은 오래전에 파산했다. 외로움이라는 단어조차 내게는 사치스럽게 느껴졌다. 그것은 그저 내 삶의 디폴트 값, 공기처럼 당연한 상태일 뿐이었다. 나는 왜 이 결혼을 결심했던가? 그녀의 깨진 구두와 멍든 팔목과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그 깊은 눈동자를 처음 보았던 날.
어쩌면 나는 그녀에게서 나와 같은 종류의 고독을 보았는지도 모른다. 형태는 다르지만 세상으로부터 버려지고 지워져 가고 있다는 절망감, 그래서였을까? 그녀의 삶에 끼어든 것은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구원에 가까운 본능이었다. 메마른 사막을 걷던 내가 저 멀리 보이는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 같은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그녀를 구하는 것이 곧 나를 구하는 길이라는 것을 나는 그때 어렴풋이 예감했던 것이다. 신랑 박진우 군은 신부 한솔이 양을 아내로 맞아 주례사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나는 내 옆에 서 있는 여자 한솔이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표정 없는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서로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 이 차갑고 이기적인 세상에 우리 둘만의 작은 성을 쌓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나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그녀가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다. 괜찮다고. 이제는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나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조금 더 꽉 잡았다. 우리의 조용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결혼식장에서의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기 전 나의 일상은 단조로운 궤도를 도는 행성과 같았다. 그 궤도에서 유일하게 벗어나는 시간은 저녁 식사 후 나의 유일한 가족인 반려견들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는 1시간 남짓이었다. 런은 8살짜리 웰시코기였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내게 남긴 선물이었다. 녀석만이 이 텅 빈 집에서 유일하게 나를 방해주는 생명체였다. 내가 사는 동네는 소위 말하는 부촌이었다. 높은 담벼락과 잘 가꾸어진 정원, 그리고 집집마다 세워진 고급 외제차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과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화려함은 짙은 정적 속에 잠겨 생기를 잃었다. 나는 러의 목줄을 잡고 그림자처럼 조용한 거리를 걷는 것을 좋아했다. 그것은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었고 복잡한 회사 일과 텅 빈 집으로부터 잠시나마 해방되는 순간이었다. 그 여자를 처음 인식하게 된 것도 그 산책길에서였다. 우리 집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유난히 번쩍거리는 대리석으로 치장한 2층짜리 저택이 한 채 있었다. 졸부가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지은 집처럼 근본 없는 화려함이 오히려 천박해 보이는 집이었다. 나는 그 집을 지날 때마다 속으로 혀를 차곤 했다. 어느 초여름 저녁, 나는 그 집 정원에서 허리를 숙이고 잡초를 뽑고 있는 한 여자를 보았다. 그것이 내가 본 한설이의 첫 모습이었다. 그녀는 낡고 색바랜 티셔츠에 몸빼 바지를 입고 있었다. 부촌의 화려한 저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행색이었다. 처음에는 정원을 관리하는 사람인가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뒤 나는 그녀가 고급 세단을 닦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며칠 뒤에는 산더미 같은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항상 혼자였고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모든 감정이 소진되어 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그녀가 그 집의 며느리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매일 밤 산책을 하며 그녀의 삶을 엿보게 되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시어머니는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한 채 소파에 앉아 과일을 먹으며 그녀에게 고함치듯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다. 한 번은 그녀의 남편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요란한 스포츠카를 몰고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마당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는 그녀를 벌레 보듯 쳐다보고는 아무런 인사도 없이 집 안으로 쌩하고 들어가 버렸다. 그들은 그녀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집의 가구보다도 못한 존재. 돈 주고 사온 하녀나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연민보다는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는 저 천박한 인간들에 대한 경멸. 그리고 그 폭력 속에서 소리 없이 세우러져가는 한 인간에 대한 안타까움. 그녀는 내 산책길의 일부가 되었다. 나는 매일 밤 그 집을 지나며 그녀의 모습을 찾았다. 오늘은 잡초를 뽑고 있구나. 오늘은 창문을 닫고 있구나. 오늘은 시어머니의 구두를 닦고 있구나. 그녀의 고된 노동을 확인하는 것이 나의 이상한 일과가 되어버렸다. 나는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내가 나설 이유도, 자격도 없었다. 나는 그저 무심한 관찰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내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나는 내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감옥에, 그녀는 저 천박한 저택의 초라한 감옥에 갇혀 있었다. 우리는 같은 동네의 공기를 마시고 살았지만 각자 다른 형태의 지옥을 견디고 있었다. 그녀를 보며 나는 나의 아내를 떠올렸다. 아내는 병상에 누워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품위를 잃지 않으려 애썼다. 단 한 번도 내게 짐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이었다. 만약 내 아내가 저 여자처럼 저런 수모를 겪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로만이 꼬리를 흔들며 나를 방였다. 나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위스키를 한 잔 따라 거실 창가에 섰다.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 내 눈에는 그저 공허한 불빛으로 보이지 않았다. 나는 저 수많은 불빛 어딘가에 있을 정원의 그 여자를 생각했다. 그녀는 지금쯤 저녁 식사 준비를 마치고 부엌 구석에서 홀로 차가운 밥을 먹고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꾸지람을 들으며 눈물조차 흘리지 못한 채 지쳐 잠들어 있을까? 그녀의 이름도 나이도 사연도 몰랐다. 그녀는 나에게 그저 정원의 그 여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의 고통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의 고독과 공명하고 있었다. 나는 유리창에 비친 내 늙고 지친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는 내가 단지 관찰자로만 머물지 않을 것임을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다. 내 궤도에 균열이 생긴 것은 늦은 장마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오후였다. 그날도 나는 의미 없는 회의와 서류 더미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텅 빈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창문을 닦아냈지만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다. 집 앞 골목으로 막 접어들었을 때였다. 나는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다. 정원의 그 여자, 한설이었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비를 쫄딱 맞으며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걸어오고 있었다. 양손에는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한 커다란 종이 쇼핑백을 하나씩 들고 있었다. 그녀는 위태롭게 뒤뚱거리며 자신의 집을 향해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집 대문 바로 앞에서 빗물에 흠뻑 젖은 쇼핑백 하나가 힘을 이기지 못하고 밑바닥이 터져버렸다. 와르르, 붉은 사과와 동그란 양파, 감자들이 빗물이 고인 아스팔트 바닥 위로 속절없이 쏟아져 내렸다. 몇몇은 대구르르 굴러 하수구 쪽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 있었다. 쏟아져 버린 물건들을 주워 담을 생각도 못한 채 흠뻑 젖은 생쥐꼴로. 그때 요란한 저택의 현관문이 열리고 그녀의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이 팔푼이 같은 게 너는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거 하나 제대로 못 들고 와서 길바닥에 다 쏟아. 저 아까운 과일들 빗물에 썩는 거 안 보여. 당장 주워 담지 못해. 도움의 손길 대신 쏟아지는 것은 날카로운 욕설이었다. 그녀는 그 고함에 화들짝 놀라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빗물이 흐르는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굴러다니는 사과와 감자들을 필사적으로 주워 담기 시작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고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차 안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심장에서 무언가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분노였다. 지난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뜨겁고 날 것 그대로의 감정. 나는 지금 엑셀을 밟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야 했다. 내 안전하고 고요한 성으로. 모르는 척, 못 본 척,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내 몸이 먼저 반응했다. 나는 차를 길게 세우고 조수석에 있던 커다란 검은 우산을 집어들고 차에서 내렸다. 빗줄기가 내 값비싼 양복 어깨를 적셨다. 나는 그녀에게로 걸어갔다. 그녀는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겁에 질린 사슴 같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머리 위로 우산을 펼쳐 씌워주었다. 거센 빗줄기가 우산 위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우리 사이에 울렸다. 그녀의 시어머니가 현관문 안에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쏘아보는 것이 느껴졌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옆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내 무릎이 차가운 빗물에 젖어들었다. 나는 흙탕물이 묻은 사과들을 하나씩 집어남은 쇼핑백에 담기 시작했다. 그녀는 놀라 굳어 있었다. 내가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괜찮습니다. 그녀가 모기만 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대답 대신 굴러가는 양파 하나를 더 집어들었다. 내가 행동으로 보이자 그녀도 다시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았다. 하나 남은 사과를 향해 그녀의 손과 내 손이 동시에 뻗어졌다. 그리고 우리의 손끝이 스쳤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축축한 그녀의 피부. 나는 그 차가운 감촉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핏기 없는 입술. 잠을 못 자 생긴 눈 밑에 검은 그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덮고 있는 깊은 수치심과 절망. 물건을 다 주워 담자. 나는 그녀가 들고 있던 무거운 쇼핑백을 말없이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집 대문 앞까지 들어다 주었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나를 한번 쏘아보고는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인 채 간신히 말했다.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그녀는 나를 더 쳐다보지 못하고 겁먹은 짐승처럼 서둘러 대문 안으로 사라졌다. 나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내 차로 돌아왔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도 걸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나의 고요했던 세상에 커다란 돌멩이 하나가 던져졌다. 그녀의 차가웠던 손의 감촉, 겁에 질려있던 눈빛, 상처 입은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선을 넘었다.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비극에 발을 들여놓고 말았다. 차고 안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면서 나는 내 인생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젖은 아스팔트 위로 쏟아졌던 것은 단순히 사과 몇 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무너져 내린 존엄성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보고야 말았다. 그날 이후 내 세상의 모든 풍경은 그 여자 한설이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날씨를 확인했다. 비가 오면 그녀가 우산은 있는지, 날이 추우면 옷은 따뜻하게 입었는지 걱정하는 것이 나의 새로운 습관이 되었다.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하다가도 나는 문득 그녀가 지금쯤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나의 저녁 산책은 더 이상 한가로운 소일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한 순찰에 가까워졌다. 나는 그녀가 다시는 비를 맞지 않기를, 다시는 길 위에서 굴욕을 당하지 않기를 바랐다. 며칠 뒤 일기예보에서 저녁부터 비가 온다고 했다. 나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서며 현관에 놓인 새 우산들 중 가장 튼튼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를 챙겼다. 그리고 출근하는 길에 그녀가 늘 버스를 기다리던 정류장에 잠시 차를 세웠다. 주변을 살핀 뒤 나는 마치 누군가 깜빡 잊고 두고 간 것처럼 의자 위에 우산을 놓아두었다. 검은색에 어떤 로고도 없는 평범하지만 고급스러운 우산이었다.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녀가 과연 그 우산을 발견했을까?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린 것은 아닐까? 퇴근 시간이 되자 나는 초조한 마음으로 차를 몰았다. 그리고 그녀의 동네 어귀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보았다.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 사이로 내가 아침에 두고 온 바로 그 검은 우산을 쓰고 걸어오는 그녀의 모습을.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비에 젖지 않은 어깨는 평소보다 조금은 덜 처져 보이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내 가슴을 채웠다. 수백억짜리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하고 충만한 기쁨. 나는 내 작은 행동이 그녀의 고단한 하루에 아주 작은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나의 이름 없는 친절은 계속되었다. 어느 쌀쌀한 가을 저녁, 나는 그녀가 얇은 카디건 하나만 걸친 채 마당에서 차가운 수돗물로 시아버지의 차를 세차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추위에 어깨를 떨면서도 묵묵히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백화점에서 가장 가볍고 따뜻해 보이는 캐시미어 코트를 하나 샀다. 그리고 경품 이벤트 당첨이라는 문구를 적은 카드와 함께 퀵서비스를 통해 익명으로 그녀의 집에 보냈다. 그녀가 그 옷을 입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빼앗아 버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저 그녀가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기를 바랐다. 또 한 번은 그녀가 마당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찬밥에 김치 하나로 점심을 때우는 것을 목격했다. 그 처량한 모습에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즉시 사무실에서 배달 앱을 켰다. 그리고 그녀의 집 주소로 뜨거운 삼계탕 한 그릇을 주문했다. 받는 사람 이름은 한설이님으로. 요청사항에는 고생하시는 분께 드리는 작은 선물이니 꼭 전달해 주세요 라고 적었다. 나는 상상했다. 배달원이 도착했을 때 그 집안의 풍경을, 의심의 눈초리로 음식을 받아들 시어머니와 난생 처음 받아보는 타인의 온정에 어쩔 줄 몰라 할 그녀의 모습을. 나의 이런 행동들이 그녀의 상황을 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그녀가 단 한 끼라도 따뜻한 식사를 하길 바라는 마음이 더 컸다. 나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나 자신에게 몇 번이고 물었다. 이것은 사랑인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도 목소리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것은 동정인가 단순히 불쌍해서라면 이렇게까지 내 시간과 돈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녀를 도우면서 꽁꽁 얼어붙어 있던 내 마음이 조금씩 녹는 것을 느꼈다. 이익과 효율만이 전부였던 내 세상에서 대가 없는 선의를 베푸는 행위는 나를 다시 인간으로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녀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싶다는 열망은 곧 나의 무너진 존엄성을 다시 세우고 싶은 욕구와 맞닿아 있었다. 그녀는 나의 잠들어 있던 인간성을 깨우는 잠영종이었다. 나의 비밀스러운 프로젝트는 계속되었다. 나는 그녀의 익명의 수호천사가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내 존재를 몰랐고 나는 여전히 멀리서 그녀를 지켜볼 뿐이었다. 며칠 뒤 저녁 산책길에서 나는 그녀를 보았다.
며칠 전 내가 보냈던 바로 그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다. 조금은 헬쑥해 보였지만 예전처럼 비참해 보이지는 않았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길게 핀 작은 들꽃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그림자 같은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녀가 저 미소를 잃지 않기를. 세상의 폭력 속에서 자신만의 작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능력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나의 이 작은 선의가 곧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서막이 되리라는 것을. 시어머니의 감시와 구박은 더욱 심해졌다. 내가 보낸 코트를 입은 날, 나는 멀리서 시어머니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며 무언가 악을 쓰는 것을 보았다. 어디서 남자에게 꼬리를 쳐서 받아온 옷이냐고. 그런 뻔한 레퍼토리를 짓거리고 있을 터였다. 그녀는 그 후로 다시는 그 코트를 입지 않았다. 내가 보낸 따뜻한 식사는 아마 그녀의 입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녀의 남편은 대놓고 외도를 했다. 나는 몇 번이나 그가 낯선 여자와 함께 스포츠카를 타고 집에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다. 그럴 때마다 시부모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고 한설이는 고개를 숙인 채 그림자처럼 그들 뒤를 따를 뿐이었다. 그 집에서 그녀는 투명 인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올 것이 왔다. 그들은 그녀에게 재산과 관련된 서류를 들이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산책길에 그 집 창문 너머로 벌어지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그녀를 식탁에 앉혀놓고 서류 뭉치를 내밀며 서명을 강요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버티고 있었고 남편은 그녀의 어깨를 윽박지르며 위협했다. 그 모습에 나는 당장이라도 그 집으로 뛰어 들어가고 싶었지만 내가 나설 명분이 없었다. 나는 무력하게 주먹을 쥘 뿐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마치 감금당한 것처럼 나의 산책길은 텅 비어버렸다. 나는 불안과 초조함에 휩싸였다. 그녀가 그 지옥 속에서 홀로 어떻게 버티고 있을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나는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임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다.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내게 귓속말을 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로비에 어떤 젊은 여자가 찾아와서 대표님을 꼭 뵙겠다고 합니다. 누군데 신원은 밝히지 않고 그저 사과를 주어준 분을 만나러 왔다고만 합니다. 사과. 그 한마디에 내 머릿속의 모든 것이 정지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였다. 한설이. 그녀가 어떻게 나를 알고 여기까지 찾아왔을까? 들여보내. 임원들의 당황한 시선을 뒤로하고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잠시 후 내 집무실 문이 열리고 김 비서의 뒤를 따라 한 여자가 들어섰다. 헬쑥한 얼굴, 겁에 질린 눈빛, 낡아서 해진 옷 한설이었다. 그녀는 내 거대한 사무실의 위용에 압도당한 듯 입구에서 더 들어오지도 못하고 서 있었다. 나는 임원들에게 잠시 나가 있어 달라고 손짓했다. 문이 닫히고 사무실에 우리 둘만 남게 되자 그녀는 갑자기 내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대표님, 제가... 그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제대로 말도 잇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일어나요. 여기는 그런 곳 아니에요. 일단 저기 앉아서 얘기해요. 나는 소파를 가리켰지만 그녀는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품속에서 꼬깃꼬깃 접어온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내 앞에 내밀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제발 도와주세요.
시댁에서 자꾸 여기에 도장을 찍으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땅인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기댈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것은 한 인간이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내는 마지막 비명과 같았다. 제게는 대표님밖에 없습니다. 길에서 사과를 주워주시던 그날, 생전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친절이라는 걸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녀는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의 이름 없는 친절은 결국 그녀를 이곳 내 앞으로 이끌었다. 더 이상 익명의 수호천사로 숨어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내게 자신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이 지옥에서 꺼내달라고 온몸으로 절규하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가 내민 꼬깃꼬깃한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다. 이것을 집어드는 순간 나의 평화로운 일상은 끝장날 것이고 나는 그녀의 지옥 같은 현실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게 될 터였다. 하지만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내가 도와주죠. 내 목소리가 이 넓은 사무실에 낮게 울려 퍼졌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과 함께 한 줄기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오르고 있었다. 김비서, 최 변호사님, 지금 바로 내 사무실로 오시라고 해. 다른 약속 있으면 다 취소하고. 나의 단호한 지시에 김비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다. 나는 무릎을 꿇고 있던 한설이의 팔을 부드럽게 잡아 일으켜 소파에 앉혔다. 그녀는 여전히 어쩔 줄 몰라 하며 내 거대한 사무실과 나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우선 처음부터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다 말해봐요. 하나도 빼놓지 말고. 내 차분한 목소리에 그녀는 조금 안정을 되찾은 듯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내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중매로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게 된 이야기. 결혼과 동시에 시작된 시부모의 노골적인 무시와 남편의 냉대, 그리고 최근 들어 부쩍 심해진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고향의 작은 땅에 대한 압박까지.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감정 없는 목소리로 사실만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 모습이 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눈물조차 말라버릴 만큼 얼마나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냈을까. 얼마 후 초의 변호사가 도착했다. 그는 내 회사의 법무팀을 총괄하는 가장 유능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 한 서리의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이 서류 내용과 서류에 언급된 토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건 전부 알아봐 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최 변호사는 상황을 짐작한 듯 한설이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서류를 챙겨 나갔다. 나는 다시 그녀를 보았다. 이제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까?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는 없었다. 오늘부터 당분간은 여기 머물러요. 나는 회사 소유의 레지던스 호텔 키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곳은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완벽한 보안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패가 아니에요. 이건 내 의지고 내 결정입니다. 그 집으로 돌아가면 당신이 위험해져요. 이건 싸움이에요. 한설이 씨,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선 내 편의 안전부터 확보해야 하는 법입니다. 나의 단호한 말에 그녀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키를 받아 들었다. 나는 박 기사를 불러 그녀를 레지던스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떠나기 전 내게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희망과 감사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어리는 것을 보았다. 며칠 뒤 최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흥분되어 있었다. 대표님,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최 변호사의 보고는 충격적이었다. 한설희 씨 부모님이 남겨주신 경기도 외곽의 그 작은 땅은 겉보기에는 쓸모없는 임야였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신도시 개발 계획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다. 1년 안에 토지 보상 공고가 나갈 예정이며 예상 보상가는 현재 시세의 수십 배, 어림잡아도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시댁 식구들은 내부 정보를 통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상 공고가 나기 전에 헐값의 땅을 가로채기 위해 위임장과 매매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했던 거고요. 나는 분노의 입술을 깨물었다. 단순한 구박과 무시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치밀하고 악랄한 범죄였다. 한설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유산의 상속녀가 될 뻔했던 것이다. 그녀는 잃어버린 청음첸진 그 자체였다. 그날 저녁 나는 그녀가 머물고 있는 레지던스를 찾아갔다. 그녀는 며칠 만에 몰라보게 안색이 좋아져 있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안전한 공간에서 그녀는 비로소 제대로 잠을 자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있었다. 나는 초의 변호사에게 들은 사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충격과 불신, 그리고 이내 차가운 분노가 그녀의 눈에 떠올랐다. 그들이 저한테 어떻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떨었다. 나는 그녀가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기를 바랐다. 한설희 씨,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하녀가 아니에요. 당신은 그들이 탐내는 거대한 재산의 주인입니다. 이제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싸워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고개 숙이지 말아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먹었다.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우리는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앞으로의 법적 대응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대화는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그녀는 내게 왜 자신을 돕는지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깊은 속내를 털어놓고 있었다. 아내를 잃은 이야기, 성공을 위해 달려오느라 아들과의 관계를 망쳐버린 이야기, 돈더미에 파묻혀 느끼는 지독한 고독에 대해서 나도 당신처럼 감옥에 갇혀 살고 있었어요. 다만 내 감옥은 좀 더 화려하고 비쌌을 뿐이죠. 당신을 도우면서 나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다시 숨쉬게 만들어요. 내 고백에 그녀는 가만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감사를 보지 못했다. 그곳에는 동질감, 한 외로운 영혼이 다른 외로운 영혼에게 보내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채권자와 채무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알아본 두 명의 동지, 함께 싸워나갈 파트너가 되었다. 지옥 같은 현실에 맞서 우리는 이제 함께였다. 우리의 방역은 한 장의 서류로 시작되었다. 최 변호사는 내 이름으로 작성된 내용 증명을 한설희의 시댁에 발송했다. 그 내용은 간결하고 단호했다. 첫째, 한설희 씨의 재산에 대한 어떠한 강요나 협박도 즉시 중단할 것. 둘째, 그녀의 거취는 온전히 그녀 자신의 의사에 따를 것. 셋째, 앞으로 그녀에 관한 모든 소통은 지정된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만 할 것. 그것은 점잖지만 서늘한 경고장이자 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였다. 며칠간은 조용했다. 폭풍 전의 고요였다. 나는 그들이 상황 파악을 하고 나라는 존재의 무게를 가늠하고 있으리라 짐작했다. 그들은 아마 어안이 벙벙했을 것이다.
늘 벌레처럼 밟고 무시하던 며느리 뒤에 감히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가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예상대로 움직였다. 하지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급하고 시끄러운 방식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때 김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뛰어 들어왔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1층 로비에 한설이 씨 시부모라는 사람들이 와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나는 즉시 CCTV 화면을 연결했다. 화면 속에는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었다. 한설이의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내 며느리 내놔라 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보안 요원들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직원들과 방문객들은 모두 겁에 질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 영감탱이가 내 순진한 며느리를 꼬여내서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 꽃뱀도 아니고. 남자 꽃뱀이 나타났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작거리 잡배보다도 상스러웠다. 나는 차갑게 식어가는 분노를 느끼며 인터폰을 들었다. 보안팀, 뭐 하고 있나? 당장 저 사람들 끌어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해. 나의 지시에 보안 요원들이 강경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시부모의 팔을 붙잡고 회사 밖으로 끌어내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더욱 큰 소리로 악을 썼다. 여기 사장 나오라고 해. 돈 많으면 다야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도 무사할 줄 알아.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소동은 내가 직접 끝내야 했다.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자 로비의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나는 그들 앞으로 다가갔다. 그들은 나를 보자마자 달려들 기세였다. 내 놈이구나. 내 며느리 어디다 숨겼어. 나는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두 분이 하시는 모든 말과 행동은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겁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은 있으신지 모르겠군요. 나의 싸늘한 말에 그들은 순간 주춤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회사 밖으로 완전히 끌어냈다. 유리문 밖에서 그들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지 소리를 질러댔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내게 들리지 않았다. 소동은 그렇게 일단락되었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였다. 그날의 소동은 물류재벌 총수, 유부녀와 불륜설 휩싸역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인터넷 뉴스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회사의 주가는 소폭 하락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아들 민준이가 나를 찾아왔다. 녀석은 저녁 늦게 내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그 얼굴에는 걱정이 아닌 짜증과 분노가 가득했다.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녀석이 내게 던진 첫마디였다. 이게 다 무슨 꼴입니까? 회사 이미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내일 주주총회는 어쩌실 거고요.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모든 걸 망치실 작정이세요. 나는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내 대한 걱정이나 염려는 단 한 점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이익, 자신의 평판, 자신이 물려받을 회사에 흠집이 가는 것에 대한 불안뿐이었다. 아버지의 사생활이야 제가 상관할 바 아니죠. 근데 왜 하필 그런 여자예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만날 수도 있었잖아요. 왜 일을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만드세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 아들은 나보다 더한 괴물이라는 것을. 나는 적어도 돈을 벌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돈으로만 계산하도록 길러줬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나는 깊은 피로감과 환멸을 느꼈다. 나가라. 아버지, 그 여자는 그런 여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건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니 당장 나가. 나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준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녀석은 두고 보십시오.
아버지는 분명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나갔다. 나는 혼자 남겨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그날따라 유난히 차갑고 적대적으로 느껴졌다. 나를 향한 세상의 비난. 아들의 경멸. 나는 한 여자를 구하기 위해 세상 전체와 맞서는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가장 아프게도 그 싸움의 가장 선두에는 나의 핏줄이 서 있었다.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 가장 깊이 박힌다고 했던가. 나는 지독한 고독감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시련을 예감했다.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나는 오히려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인간은 비로소 가장 강해지는 법이다.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내가 아닌 한설이 그녀 자신의 몫이었다. 그녀가 스스로 일어서지 않는다면 나의 모든 도움은 그저 일시적인 연명치료에 불과할 터였다. 시댁 식구들의 계략은 예상보다 훨씬 더 교활했다. 그들은 한설이의 유일한 약점인 돌아가신 부모님을 이용했다.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부모님의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으니 급히 고향에 함께 내려가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부모님 이야기에 이성을 잃은 그녀는 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라 나섰고 그것이 함정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고향이 아닌 시골의 외딴 별장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곳에 그녀를 감금했다. 핸드폰을 빼앗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문을 잠갔다. 그리고 다시 그 지긋지긋한 서류를 내밀었다. 여기에 도장만 찍으면 모든 게 끝나. 그럼 너도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어. 어차피 이 땅, 너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우리가 팔아서 너한테도 넉넉하게 떼줄게. 남편의 회유와 협박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번에 한설이는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자신의 남편과 시부모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차가운 경멸과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이 땅이 곧 신도시 개발 부지에 포함된다는 거. 그래서 제게서 헐값에 빼앗으려 했던 거잖아요. 그녀의 말에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네가 그걸 어떻게... 저는 더 이상 당신들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서류에는 죽어도 도장 못 찍어요. 그것은 그녀 인생 최초의 반항이었다. 수십 년간 억눌려 왔던 자아가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격분한 시아버지가 그녀의 뺨을 때리려 손을 치켜들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곁에 있던 물주전자를 들어 그에게 뿌려버렸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 틈을 타 그녀는 잠기지 않은 뒷문으로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리고 이웃집으로 달려가 울면서 전화를 빌려 내게 걸었다. 대표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들이 저를 가뒀어요. 그녀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나는 초의 변호사와 보안팀 직원 몇 명을 대동하고 경찰에 실시간으로 위치를 알리며 그녀가 말한 주소로 차를 몰았다. 우리가 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막 그녀를 다시 붙잡아 채 태우려던 참이었다. 경찰차와 나의 차가 동시에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최 변호사는 불법 감금 및 협박, 사기 미수에 대한 증거들을 경찰에 제시했다. 시댁 식구들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연행되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내게 악담을 퍼부었지만 그 모습은 그저 패배자의 비참한 절규에 불과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한설이는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옷은 흙투성이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허리는 그 어느 때보다 꼬숩했다. 그녀는 나를 지나쳐 경찰차에 타기 직전에 남편에게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우리
이혼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청은망은과 같았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족쇄를 끊어낸 것이다. 그때였다. 어디서 연락을 받았는지. 내 아들 민준이가 현장에 나타났다. 녀석은 이 모든 광경을 보고는 낙에 달려와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소리쳤다. 아버지, 이게 다 뭐 하는 짓입니까 회사는요? 우리 집안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저 여자 하나 때문에 전부 다 망치셨어요. 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내 아들이 불쌍하게 느껴졌다. 나는 녀석의 어깨를 잡고 내 인생에서 가장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나는 평생 돈이 되는 것들만 쌓아왔다. 회사, 주식, 건물. 하지만 단 한 번도 행복을 쌓아본 적은 없구나. 나의 가족을 만들어 본 적도 없어. 나는 저 멀리 홀로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한설이를 가리켰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돈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한 사람을 지키는 일. 만약 이 일 때문에 회사가 망가진다면 망가져도 좋다. 영혼 없이 쌓아 올린 성은. 어차피 언젠가는 무너질 테니까. 내 말에 민준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녀석은 아마 평생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아들을 뒤로 하고 그녀에게로 걸어갔다. 그녀는 여전히 떨고 있었다. 나는 내 양복 상의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 눈에 고여있던 눈물이 마침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뜨거운 해방의 눈물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낡은 세상을 무너뜨린 폐허 위에서 함께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 법적 전투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끝났다. 불법 구금과 사기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한설이의 시댁은 더 이상 저항할 무기가 없었다.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녀는 마지막 서류에 차분하고 단호한 서명을 했다. 법원을 나설 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인생에서 한 장이 완전히 닫힌 것이다. 그 후 그녀의 부모님의 땅에 대한 보상금이 내가 그녀를 도와 새로 개설한 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상상할 수 없는 금액으로 그녀는 평생을 호화롭게 살 수 있었다. 그녀는 단 하룻밤 만에 부유한 여자가 되었다. 이론상 그녀의 내 대한 의존은 완전히 끝났다. 나는 그녀에게 새로운 자유를 축하하는 의미로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갔다. 나는 그녀가 여행을 가거나 멋진 아파트를 사고 자신이 누릴 자격이 있는 부와 젊음을 만끽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설희 씨, 내가 물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맑고 깊은 눈빛을 보냈다. 작은 꽃집을 열고 싶어요. 그녀의 대답에 나는 놀랐다. 명품도, 고급 자동차도, 세계 여행도 아닌 작은 꽃가게였다. 꽃을 좋아해요. 꽃들은 배신하지 않거든요. 정성을 다해 돌봐주면.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답해줘요. 저도 남은 인생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조용히. 아름다운 것들을 가꾸면서요. 순간 나는 말을 잃었다. 그녀의 야망은 매우 소박하고 간단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어떤 것보다 고귀했다. 배신과 욕망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녀는 아름다움과 진실의 공간을 만들고 싶어 했다. 나는 내 물질적인 생각이 부끄러워졌다. 좋은 생각이네요. 내가 도와줄게요. 나는 그녀에게 가게를 사주는 대신 그녀의 첫 번째 사업 파트너가 되기로 했다. 나는 좋은 위치를 찾도록 도와주었고 한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조용한 거리를 선택했다. 나는 그녀에게 가장 뛰어난 인테리어 전문가들을 소개하여 오래된 가게를 꿈의 공간으로 바꿔주었다. 우리는 함께 꽃가게를 만들었다. 나는 작업복을 입고 그녀와 함께 벽을 칠했다. 그녀는 상쾌한 민트색을 선택했다.
그 색은 평온한 느낌을 주었다. 우리는 새벽에 꽃 시장에 갔고, 그녀는 내가 장미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녀가 도매상과 가격을 흥정하는 걸 도왔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관계는 변했다. 나는 더 이상 권력 있는 CEO가 아니었고, 그녀는 더 이상 내가 보호해야 할 여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친구이자 동료가 되었다. 우리는 하루 일과를 마친 후 간단한 식사를 함께 했다. 나는 그녀에게 내 힘든 창업 초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녀는 꽃들의 언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는 나이 차이를 넘어서 서로에 대한 존경과 깊은 이해를 나누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내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인내와 순수한 영혼을 발견했다. 그녀는 아마도 내게서 그동안 갖지 못한 안정감과 진정한 지지를 찾았을 것이다. 마침내 서리의 꽃집이 오픈 준비가 끝났다. 그것은 작고 아늑한 공간으로 꽃과 흙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개업날. 큰 파티는 없었다. 나는 첫 번째 손님이었다. 가게에 들어서자 신선한 공기와 꽃향기가 나를 편안하게 했다. 그녀는 카운터 뒤에서 리넨 앞치마를 입고 진심 어린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축하해요. 서리 씨,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 이제는 진우 씨라고 불러요. 나는 말했다. 그녀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녀에게 꽃다발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흰 국화와 작은 물망초 꽃을 골라 신중하게 결합했다. 그녀가 꽃다발을 내 손에 건네주었을 때 우리의 손이 다시 닿았다. 이번에는 그녀의 손이 예전 그 차가운, 젖은 손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의 손에는 약간의 흙이 묻어 있었다. 그 가벼운 손길은 더 이상 부끄러움과 절망을 동반하지 않았다. 대신 따뜻함, 감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조용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구원하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새로 시작한 삶을 나누고 있었다. 우리가 함께 이 작은 꽃집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만든 삶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다. 결혼식은 조용히 진행되었고 그것은 이야기를 시작할 때의 내 기억과 같았다. 하지만 지금 그 침묵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것은 어색함이나 공허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큰 폭풍을 지나 이제 안전한 항구를 찾은 두 영혼의 평화였다. 그것은 말로 할 필요 없는 약속, 다른 누구의 증명이 필요 없는 연결이었다. 아들은 오지 않았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고 내 선택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탓하지 않는다. 우리는 삶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결혼 후 나는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던 펜트하우스를 팔았다. 그 유리와 콘크리트로 된 감옥은 더 이상 내가 속할 곳이 아니었다. 우리는 서울 외곽에 작은 집을 샀다. 햇빛이 가득한 정원이 있는 집이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었다. 1년 후 새벽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며 나를 깨웠다. 나는 더 이상 CEO로서 하루의 전투를 시작할 피로감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평화로운 기대감이 느껴졌다. 나는 옆을 보았다. 서리는 여전히 자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어린아이처럼 평화로웠다. 1년이 지나 그녀의 눈 밑에 있던 그늘은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건강하고 생기 있는 모습이 되었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2잔의 커피를 내린 후 정원으로 나갔다. 이제 그 정원은 우리의 왕국이다. 서리가 직접 심은 꽃들이 햇살을 맞으며 자라나고 있다. 나는 나무 의자에 앉아 태블릿을 꺼내 뉴스 기사를 읽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자리에서 물러나 고문 역할만 하고 있다.
이익과 효율을 위한 싸움은 더 이상 나를 끌어들이지 않았다. 잠시 후 서리가 정원으로 나왔다. 작은 가위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간단한 리넨 드레스를 입고 머리는 깔끔하게 묶었다. 그녀는 내 옆에 와서 내 볼에 가벼운 입맞춤을 하고 자신의 꽃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오늘 가게에 큰 주문이 있어. 호텔에서 결혼식이래. 그녀는 즐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작은 꽃가게는 이 지역에서 꽤 유명해졌다. 그녀의 진실성과 미적 감각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내가 도와줄 일이 있을까? 내가 물었다.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당신은 그냥 쉬어.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내 보호가 필요한 약한 여자가 아니다. 그녀는 강하고 독립적인 사업가가 되었다. 나는 그녀가 자랑스럽다. 그 어떤 내 인생의 성취보다 그녀가 자랑스럽다. 우리는 조용한 삶을 살았다. 우리는 함께 정원을 가꾸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러와 산책을 했다. 저녁이 되면 우리는 난로 옆에 앉아 그녀는 책을 읽고 나는 옛날 영화를 보았다. 가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침묵은 항상 편안하고 이해심이 가득했다. 아들은 가끔 방문했다. 우리의 관계는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 있던 증오의 감정은 줄어들었다. 대신 이해할 수 없는 호기심이 있었다. 그는 항상 돈과 성공에 집착하던 아버지가 왜 이렇게 간소한 삶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마도 언젠가는 그가 이해할 것이다. 나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아내를 보았다. 서리는 장미꽃들 사이에 서 있었고 아침 햇살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머리를 들어 내 시선을 느끼고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밝고 순수하며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모든 이유를 담고 있었다. 나는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손은 흙에 젖어 있었고 따뜻하고 강했다. 고마워. 나는 말했다. 무엇 때문에요? 그녀는 물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모든 것에 대해 당신이 나에게 보여준 건 구원이란 지옥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정원에서도 나만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란 걸 알게 해준 것.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우리는 그곳에서 꽃들이 만개하는 가운데 조용한 아침 햇살 속에서 서 있었다. 두 고독한 영혼이 서로를 찾아 치유하고 결국 함께 집을 지었다. 진정한 집을